지난 노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살펴봤고,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작업증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발전을 하겠죠. 비트코인 자체도 최초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거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세그윗이나 지불 채널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비트코인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말고도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이런 암호화폐 또는 그 블록체인을 실현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수많은 이제 암호화폐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 두 개는 꼭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 이더리움은 기존에 이더리움 이전에 나왔던 암호화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거래 명세, 데이터만 저장을 하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이 이더리움에서는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코드를 실행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예요. 코드를 실행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프로그래머블 마니,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우리가 블록체인 2.0이라고 해요. 블록체인 2.0.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등록된 코드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 없는 거고, 특히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튜링 완전하다고 얘기하는데, 별거 없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와 똑같은 수준의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예요. 되게 제한적인 어떤 기능만 구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자바, 파이썬 뭐 이런 수준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인 게 별로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래밍 코드가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면, 코드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코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 거기에 등록된 코드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코드를 보고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고 뭘 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코드가 있을 때 이 코드가 하는 일이 모호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난독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드 자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코드들은 블록체인에 이제 등록이 되면, 블록체인은 그 불가역성을 제공하니까 수정을 못하는 거죠. 그게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단점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장점이라는 건 무결성이 보장이 된다. 코드를 누가 함부로 수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등록된 코드를 수정할 수 없게 돼서, 그런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이더리움이 이제 그런 화폐인데, 이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바로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라는 사람이고, 되게 여러분 나이 때 이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이고요. 다른 건 아니지만,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은 이 비탈릭 부테린은 누군지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크게 계속 이 이더리움 운영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경우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코드도 같이
사람들하고 만들고 그 논문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누군지는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제 이 비테리 부테리는 지금까지도 이제 이더리움에서 가장 큰 어떤 발언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이제 단위는 ETH라고 그래요. 이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시세를 보면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오늘 날짜를 봤더니 한 250만 원 하더라고요. 한 100만 원이 제가 이 노트를 준비할 때 비교해서 좀 떨어진 상태인데, 이 이더리움에 있는 이더라는 그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서 갖고 있는 그 BTC, 비트코인의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이고, 화폐는 이제 뭔가 물건을 구매하고 구입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예요. 실제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지불 수단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더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더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지불할 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쓰려고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다른 물건을 구매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그 실행하는 수수료라고 해야 될까?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이더도 이런 일반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얘는 일반적인 암호화폐에서 일반 화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 뭔가 프로그램들을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그런 거고, 이 코드들을 실행할 때 어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 쓸 때, 유료 서비스 쓰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서 어떤 서비스를 쓰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공짜가 없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뭘로 내요? 이더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더는 그 BTC의 경우에는 그 전체 발행되는 비트코인 수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딱 그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은 새 신규 코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더는 계속 발행을 해요. 처음에 엄청나게 발행을 해가지고 뭐 많은 부분을 부탄이 가졌겠지만 여러 사람한테 나눠줬고, 그 다음부터는 15초마다 5개씩 계속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단되지 않아요. 중단 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을 솔직히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귀성이 없는 거죠. 비트코인은 일정한 개수만 발행되기 때문에 그 희귀성이 있고, 이게 만약 계속 어쨌든 영구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가 또 그만큼 지금까지처럼 올라가지 않을 텐데, 이더는 계속 발행을 합니다. 계속. 이제 멈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발행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해야 될 부분이, 블록체인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보면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 광고락도 보면서 그 돈을 안 내고도 뭔가 서비스를 얻을 수 있죠. 유튜브를 보더라도 공짜로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많은 경우 요즘은 이제 돈을 내서 넷플릭스도 보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보긴 하지만, 웹툰도 돈 좀 내고 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짜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거 대신하고 뭐 광고라든지.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유료, 모든 게 다 비용이 어떻게든 지불을 해야 되는 형태가 돼요. 그게 또 기존 우리가 썼던 다른 서비스라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제한이 원래, 그러니까 한 언어로 제한이 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게 솔리디티라는 언어예요. 솔리디티라는 언어이고, 이 솔리디티 언어를 늘 튜링 완전하다고 하는데,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 언어들은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은 모든 사용자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 컴퓨터라기보다는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하는 모든 컴퓨터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드 컴퓨터에서 어떤 노드를, 그 이더리움 운영하는 그 노드들이 있을 테고, 그 노드가 운영되는 환경들이 다 가지각색일 수 있어요. 어떤 건 PC일 수 있고, 어떤 건 핸드폰일 수 있고, 어떤 건 맥일 수 있고,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동일하게 실행이 돼야 돼요. 똑같은 결과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비슷하게 쓰는 언어가 뭐가 있어요? 자바가 있죠. 그래서 얘는 동일하게 자바랑 비슷하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면 그 프로그램이 바이트 코드로 바뀌게 되겠고, 그 바이트 코드를 EVM이라는 곳에서 실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 노드를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 그 PC에 또는 기계에 EVM이 설치되는 거고, 이 EVM에서 그 코드에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어디서 실행하든 EVM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바와 유사한 개념인 방식으로 그 코드들이 실행된다, 동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기존의 그 비트코인은 UTXO 모델이라 그래요. UTXO 모델. 즉,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보유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그 트랜잭션들이 비트코인에서는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출력이 나한테 오는 돈이 되겠죠. 그리고 그 출력들 중에 내가 아직 안 쓴 거, 나를 대상으로 한 출력들 중에 내가 안 쓴 것들이 내가 보유한 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더리움에서는 이렇게 사용자들이 보유한 금액들을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A라는 사용자가 있을 때 A라는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이더를 갖고 있는지, 계정에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UTXO 모델로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을 다 뒤져가지고 그 사람의 UTXO를 다 찾아가지고 합계를 내야 돼요. 그럼 너무 불편한 거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홍길동이 누구한테 100이더를 주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이 100이더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코드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코드로 검증하려고 그러면 UTXO 방식에서는 홍길동이 갖고 있는 총액을 블록체인에서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더는 어카운트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계정 기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은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쓰듯이 똑같은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보유한 총액을 늘 별도 DB화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블록에 그 블록에 들어가는 거래들을 해시해가지고 요 해시값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에서는 똑같은 거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항상 계정의 잔액, 이 계정의 잔액은 모든 이더리움 사용자의
각 사용자가 얼마씩 이더들을 갖고 있는지를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정 기반 형태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크게 UTXO 모델이 있고 계정 기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둘의 이제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UTXO 모델에서는 각 UTXO를, 한 사용자의 UTXO를 별도로 심사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각 UTXO가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각 UTXO를, 서로 다른 UTXO를 쓰는 거래들은 독립적으로 검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정 기반에서는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는 게 유일한 어떤 거래의 종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중입력, 다중출력 형태로 거래들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거래는 항상 A 계정에서 B 계정으로 얼마의 이더를 이체한다. 이런 형태의 거래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A에서 B로 A가 100이 갖고 있는데 50, 75로 이체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75를 먼저 해야 될지 50을 먼저 해야 될지, 이게 어떤 걸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정 기반에서는 항상 사용자의 거래들을 그 순차적으로 해줘야 돼요. 병행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병행으로 한 계정의 거래를 처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UTXO 기반에서는 한 계정에서 여러 거래를 다른 UTXO로 쓴다 그러면 병행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그 계정들의 처리를 순차적으로 그 한 계정에 있는 계정을 이용한 거래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은 카운터를 씁니다. 카운터를 써서 각 계정에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 카운터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 카운터 값을 통해서 이중사용 여부를 또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카운터 값이 예전에 썼던 카운터 값이면은 이중사용이 되는 거죠. 뭔가 불법적인 그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카운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다. 이 UTXO 모델에서는 카운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UTXO를 사용하게 되면 이중사용이 되는 거죠. 동일한 UTXO를 입력으로 사용하면은 이중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카운터를 통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 계정의 거래들을 처리해주고, 그 카운터를 통해서 이중사용도 처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정 기반으로 이더리움을 만든 이유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계정이 보유한 금액을 빠르게 알아내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UTXO 모델은 힘들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어카운트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 내용이 단순하고 크기가 적고 재손송 문제가 있는데, 그 재손송 문제는 뭘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손송 문제는 이중 사용이에요. 그래서 이 재손송 문제는 카운터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또 여기서는 거스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A에서 B로 그냥 이체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이체하고 얼마나 돌려받을 이유가 없이 그냥 보내면 돼요. 150을 줘야 된다면 150 주는 거예요. 딱. 근데 UTXO에서는 내 UTXO가 200인데 150을 줘야 되면은 50을 또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UTXO에서는 거스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자,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네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이런 비용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보상 체계가 되는 거고, 그 질문에도 있었지만 이 암호화폐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채굴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참여자들이 그 역할을 계속 해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줄 수는 없고,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해줄 수는 없고, 뭔가 그 참여를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야 되겠고, 그 이득이 바로 이제 수수료, 돈들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채굴자들이 그 채굴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채굴에 대한 인센티브는 두 가지죠. 코드 두 가지죠. 그 새로운 신규 코인, 그 다음에 수수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동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채굴자들이 필요하고, 그 채굴자들이 그 채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보셨듯이 그 이더리움에서는 그 5이더를 매 블럭마다 그 채굴자, 성공한 채굴자한테 줍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수수료를 줘야 돼요. 수수료를.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비트코인에서는 입력과 출력의 차이를 수수료로 나타냈죠. 내가 100을 주는데 95를 넘겼어. 그럼 5가 남으면 그 5는 누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채굴자한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가 그냥 100에서 100을 가면 100만 딱 가는 거예요. A에서 B 계정으로 100이 이체되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의 차이로 수수료를 나타낼 수 없고, 수수료를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수수료를. 그래서 내가 요 트랜잭션이나 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할 때, 그 실행했을 때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이제 수수료가 되는데,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그 수수료를 내가 얼마 주겠다라는 걸, 그 비트코인에서도 수수료는 내가 결정하면 되죠. 내가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내겠다 하면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한 푼도 안 내겠다 하면 어떻게 돼? 내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수수료를 내야지만 채굴자가 그 트랜잭션을 블록에 넣고 채굴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용을 적절히 지불하지 않으면 걔를 블록에 채굴할 때 포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에 사용하는 건 두 가지 값을 통해서 그 내가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걸 나타냅니다. 가스 상황과 가스비예요. 그 값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주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주유소에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려면 주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주유하는 기름값은 매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또 주유소마다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차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서는 모든 거래가 프로그래밍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A에서 B로 이체한다는 것도 코드로 나타나게 되겠고, 그 코드를 이제 그 채굴자들이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확정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굴자들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걸 책정해 놨어요. 기본 연산을 어떤 코드를 실행했을 때 받아야 된다기보다는 그 코드를 실행했을 때 소요되는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얼마만큼, 내가 요만큼의 코드를 실행하면은 150이다, 120 가스가 필요하다,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래가 100 가스가 필요한 거면 나는 100 가스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가스비는 누가 책정하냐면
그 거래를 만든 사람, 내가 그걸 실행하라고 그 블록체인의 거래를 만든 사람이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가스비를 100원 하겠다, 1000원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이면 더 많은 수수료가 나가는 거고, 100원이면 적게 나가는 거겠죠. 근데 어떤 트랜잭션마다 아니면 실행해야 될 코드마다 소요되는 가스를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얼마 될지는 실제 실행해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실제 시행해 보고 계산한 다음에 제출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얼마를 제공하고 싶다는 건 가스비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비를 내가 100, 1000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면 매번 나타날 때마다 이더의 금액은 변동이 심하잖아요. 암호화폐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100 뭐 구인하는가 뭐 어떻게 나타내면은 그 금액의 가치는 매번 바뀔 거예요. 매일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스비를 조절해 가지고 실제 우리의 실물화폐로 환산했을 때 늘 비슷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변동이 되더라도. 만약 우리가 얘를 고정시켜 놨어. 100 위나 뭐 어떤 단위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수수료가 어떻게 돼요? 들락 날아가야죠. 이더의 금액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값을 사용자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오늘의 시세를 보고 그 시세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포함할지 말지는 채굴자가 판단해서 포함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 상한이라는 걸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걸어놔요. 그래서 저 이상은 나는 지급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총액이 이걸 넣으면 나는 지급 안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가스 상한을 100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실제 실행해봤더니 120이 들었어요. 그럼 내 상한을 초과한 거죠. 그러면 나는 그냥 이 100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100은 이미 그 채굴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본 거기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수수료는 지급되는데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 120이 필요하면은 상한은 120보다 크게 잡아줘야지, 크게 잡지 않으면 오히려 수수료만 떼어가고 내가 등록시키고 싶은 그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에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상한을 우리가 기록할 수는 있지만 쟤를 적게 잡으면 오히려 사용자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자는 충분히 큰 가스 상한을 제시하고 내가 내고자 하는 수수료는 뭘로 조절해요? 가스비로 조절하는 거예요. 가스비로 내가 조절해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수수료 지급 방법이고요. 이전 노트에는 없었는데 제가 주말에 추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더리움의 기본적인 트랜잭션은 이런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입력, 출력, 서명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카운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계정은 항상 거래를 하나 만들 때마다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새로운 거래를 만들게 되고요. 수수료를 내가 이 트랜잭션이 처리할 때 내고자 하는 수수료를 가스상한과 가스비로 제시를 해야 되겠고, 내가 얼마만큼 돈을 어떤 계좌로 보내고 싶은지를 여기다가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 서명 값이 포함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내 돈은 나만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각 계정마다 공개키쌍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공개키에 개인키가 없으면 그 계정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되겠고, 여기에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이제 일반 트랜잭션 말고 스마트 계약 같은 것들을 처리해야 될 때 이제 코딩하는 영역이보다 하여튼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은 일반적인 트랜잭션이 있고, 일반적인 트랜잭션은 A 계정에서 B 계정으로 이더를 이체하는 거고요. 또 다른 트랜잭션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코드를 등록시키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어떤 트랜잭션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등록이 되면 이 스마트 계약, 등록된 스마트 계약이 자동 실행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작업증명을 사용해요. 작업증명을 사용하는데 현재 막 그 POS로 지분증명이라는 걸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되면 완전히 다 전환이 될 거고요. 완전히 전환이 되면 이제 작업증명은 안 쓰고 지분증명이라는 기술을 써서 그 블록체인을 계속 블록체인에 필요한 불가역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작업증명을 활용하고 있고, 좀 더 앞에 갔다 다시 오면 여기 보면 아까 설명에 잠깐 했는데 15초마다 블록을 생성해요. 그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해요. 근데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간격을 넓혀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짧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해시 퍼즐의 난이도가 낮겠죠. 낮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채굴자들이 동시에 해결할 확률이 높아져요. 높아지면은 일시적인 포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난이도를 충분히 잡아가지고 우연히 두 명의 채굴자가 거의 같은 시기에 그 해시 퍼즐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분에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확정되는 속도도 느리고 또 그 거래를 그 블록 크기를 1메가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1초당 처리하는 뭔가 트랜잭션 수도 거래량의 수도 대단히 적은 거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문제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이더리움은 최초 처음 만들 때부터 15초마다 하게끔 했어요. 그거 우선 하나 기억하시고요. 작업 증명하는데 대단히 짧은 시간마다 블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일시적인 포크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 다음에 하나 또 제가 설명하다가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비트코인에서는 블록체인 한 블록의 크기를 1메가로 제한했어요. 1메가로. 그래서 블록 크기를 1메가로 제한한 건 블록을 내가 퍼즐 해결하면은 해결했다는 거를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확정되게끔. 그래야 내가 그 새 신규 코인을 받으니까. 근데 그걸 알리려면은 1메가 데이터를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해결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한 블록에 들어간 트랜잭션이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를 전체 네트워크로 알려야 돼요. 근데 얘를 빠르게 알려야 되니까 걔를
빠르게 알릴 수 있는 크기 정도로 제한한 게 이제 사토시가 제한한 게 1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뭔가는 제한을 둬야지만 그게 그 전파해야 될 때 15초마다 확정이 되면 이 15초마다 이 블록이 확정됐다라는 거를 전파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파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크기를 제한해야 되는데 여기 이더리움에서는 블록 크기를 1메가 이렇게 로 제한하지 않고 뭘로 제한하냐면 한 블록에 포함할 수 있는 총 가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블록에 포함할 수 있는 총 가스. 그러니까 한 블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를. 채굴자가 얻을 수 있는 수수료. 그럼 얘를 제한하는 건 트랜잭션을 계속 포함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받는 수수료는 어떻게 돼? 계속 늘어나겠죠. 그 늘어나는 거를 제한을 둬가지고 블록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특정한 크기로 그 블록의 그 실질적인 데이터의 크기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트랜잭션 수의 가스 비라기보다는 가스, 이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 소요되는 가스들이 있는데 그 가스를 이만큼만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1000개를 쓸 수 있다. 근데 한 트랜잭션을 보통 100개가 소요돼. 그러면 10개 트랜잭션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최대. 10개가 넘으면 이제 초과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서 현재의 작업 증명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새 트랜잭션이 수신되면은 똑같이 어떤 풀에 이제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 블록을 채굴할 시점이 되면은 블록에 추가할 트랜잭션들을 선별하는데 저거 선별할 때 아주 옵티멀하게 선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시간을 소모하면은 채굴하는데 속도가 느리겠죠. 먼저 채굴하는 사람이 더 이득이니까. 그래서 아주 옵티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트랜잭션들을 선별하지 않고 그냥 가스비가 높은 애들부터 그냥 하는 거예요. 가스비가 높은 애들부터 하나씩 실행을 해요. 하나씩 실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초과되겠죠. 그럼 거기까지만 이제 블록으로 확정해 가지고 이제 그 작업 증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 증명을 하게 되겠고, 이 부탈리는 그 이더리움을 만들 때 비트코인의 문제점,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의 작업 증명을 안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의 문제는 그 작업 증명할 때 해시 퍼즐을 쓰는데 이 해시 함수는 애식이나 특수 하드웨어로 그 해시 알고리즘을 만들면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가의 장비, 더 비싼 장비를 갖고 있으면은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이제 환경 파괴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부탈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해시 함수를 좀 바꿨어요. 해시 함수를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SHA-256 뭐 이런 해시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ETH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시 알고리즘을 쓰는데 쟤는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메모리가. 그래서 이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그런 FPGA나 ASIC 같은 특수 하드웨어로 제작해서 성능 향상이 안 된대요. 비용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 ETH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GPU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SIC까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ASIC이나 특수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채굴은 못하게끔 특별한 해시 함수를 쓰고 있다. 그 원리는 제가 읽어보면은
메모리를 많이 요구하게 해서 그 메모리를 많이 요구하면은 그거를 하드웨어로 특별하게 만들기에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드웨어를 친하지 않아서 근데 하여튼 그런 특별한 해시 함수를 써서 장비 싸움을 못하게. 근데 뭐 GPU 싸움은 되겠죠. 근데 GPU까지는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GPU를 못 쓰게끔 만들기에는 힘들잖아요. CPU 쓰든 GPU 쓰든 뭐 힘드니까 GPU까지는 허용하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FPGA나 ASIC 같은 특수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채굴에 좀 더 유리해지는 그런 것들은 못하게끔 이제 이더리움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은 15초마다 새 블록을 생성합니다. 이 15초마다 새 블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경쟁이 붙겠죠. 또 가장 긴 체인 문제도 다 나타날 테고요. 그래서 좀 더 채굴자들이 나 다 해결했는데도 실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비트코인에서는 우연히 해결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했는데 돈을 못 받은, 내가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해결했는데도 내가 조금 느리든지 뭔가 해서 실제 필요한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겠죠. 그럼 억울하면은 에이씨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채굴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생태계가 불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해결한 사람들, 해결은 했지만 블록체인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 못한 채굴자들 있겠죠. 그 채굴자들에게도 보상을 일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효한 블록이지만 체인에 포함되지 못한 블록을 우리가 엉클 블록이라고 그래요. 엉클 블록. 그래서 이 엉클 블록들을 만든 애들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엉클 블록들을 채굴자들이 기존 엉클 블록들을 내가 채굴하면서 몇 개를 넣어줘요. 그러면 그 엉클 블록들을 실제 발굴한 사람들도 요 금액들 4.375의 이더를 또 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연히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우연한 해결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또 계속 채굴하게끔 그 동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애들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초로 줄이면서 생겨나는 어떤 억울함들, 뭔가 불편함들을 이런 또 다른 보상 체계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이제 현재는 캐스퍼로 이 지분 증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더리움의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머는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 계약이라 그래요. 스마트 계약.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이 부탈린이 처음 제안한 개념은 아닌데 계약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실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계약들을 법률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개발자들이 만드는 거고 어쩌면 만약에 이런 이제 활성화가 생각보다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많이 좀 더 지금보다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D앱, 탈중앙 앱들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 개발자들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D앱들을. 그래서 이런 솔리디티를 다룰 줄 알고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줄 아는 사람들, 코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잘 팔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은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지불자는 상품의 금액만큼
이더를 예치하고요. 그 반대쪽에서는 상품, 디지털 상품을 예치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적으로 각자에게 전달되게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해놓으면 이제 둘 중에 누군가가 어떤 조건이 만족됐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 스마트 계약이 활성화되고 그 스마트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돼가지고 지불자는 디지털 상품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디지털 상품을 갖고 있던 거래자는 필요한 만큼의 이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로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축구 경기 내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둘 다 돈을 이체해 놓고 우리 50, 걸자. 그럼 50씩 이더로 이 스마트 계약에 예치를 해 놓은 다음에 내일 경기가 끝나면 그 경기에 끝난 정보를 넘기면은 그 정보에 따라서 이제 승자가 판단이 되겠고 그 승자한테 전체 금액을 지급하게끔 프로그래밍을 짜놓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놓으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실행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 계약이고요. 잠깐 그 솔리디티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요. 이게 거의 자바스크립트 비슷하게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자바를 좀 할 줄 아는 분들 또 아니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그 컴퓨터 공학도들은 이 솔리디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봤지만 코드를 보고 있으면 이 코드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밸런스 오브 from이 요거보다 적으면 throw 예외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금액을 이체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100원을 안 갖고 있어. 그러면 이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솔리디티이고 이런 스마트 계약의 장점은 자율성, 강조하는 게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이만 프로그램 짜서 올리면 제3자의 개입 없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암호화폐에서는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은 어떤 거래에서는 중재자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같은 거죠. 부동산 할 때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을 활용해 가지고 매매하고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재자가 필요할 텐데 이런 암호화폐에서는 중재자 없이 당사자 간에 뭔가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럼 중간에 들어가는 수수료 공인중개 수수료 같은 것들을 절약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고 신뢰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드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서로 검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백업도 되고 안전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된 코드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잘못된 코드가 올라가면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상도 못 받는 거죠. 스마트 계약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서로 둘 다 만족했어요. 그 상태로는.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드를 블록체인에 올리면 무결성, 누가 수정을 못하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보통의 코드는 버전 업도 돼야 되겠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 돼야 되는 건데 한번 올라간 코드는 영구적으로 등록이 될 거고 또 걔가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올리는 거에서의 이점도 있지만 코드가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불가역성을 제공함에 따라서 얻어진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는 거죠. 그 코드를
허점을 갖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코드가 올라가면 그거를 어떻게 뭔가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소프트웨어들은 버전업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버전업 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 거를 아예 삭제시킬 수가 없으니까 삭제하고 예를 쓰게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스마트 개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